안녕하세요. DJ 사나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살다 보면 가장 믿고 의지했던 사람에게서 예상치 못한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특히 그 대상이 가족이라면 그 상처는 더 깊고 오래 남게 되죠. 믿음과 사랑으로 키워낸 아이가 언젠가 등을 돌리고 나를 모른 척하는 순간이 온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순간은 마치 평생 쌓아 올린 성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과 같아요. 이유도 모른 채 해명조차 들을 수 없이 배제당하고 밀려나는 기분. 그저 왜라는 질문만 끝없이 머릿속을 맴돌 뿐이에요. 그런 날이 정말 저에게도 일어날 줄은 저는 미처 몰랐어요. 저는 오늘 그 믿음이 완전히 산산조각 났던 어느 날의 기막히고 코막힌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사랑한다고 가족이라고 믿었던 조카가 어느 날 저를 향해 등을 돌린 그날의 충격과 슬픔,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더 큰 진실까지요. 지금부터 그 여정을 함께 해주세요. 어릴 적 저는 그럭저럭 유복하고 평범하게 자랐어요. 아버지는 오랫동안 한의원을 운영하셨고 동네 사람들 사이에선 임신 좋은 동네 한의사로 통하는 분이었어요. 병원보다 한의원을 먼저 찾는 어르신들이 많았던 동네라 그런지 아버지는 환자들에게만큼은 엄하고 꼼꼼했지만 집에서는 누구보다 다정하고 따뜻한 분이셨어요. 엄마는 그런 아버지를 내조하며 전업주부로 집안을 돌보셨고 저는 3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어요. 언니와 오빠는 둘 다 활발하고 사회성 좋은 성격이었어요. 오빠는 일찍부터 운동을 했고 언니는 친구들과 노는 걸 좋아해 늘 밖으로만 돈다고 자주 혼나곤 했죠. 반면 저는 어릴 때부터 조용하고 혼자 노는 걸 좋아했어요. 아버지 서재에 들어가 먼지 쌓인 대하 소설들을 넘겨보거나 엄마 몰래 베란다 구석에 쌓인 상자들을 열어보며 책 찾기를 즐겼어요. 학교에 들어가서도 교실보다 도서관이 더 편했고 쉬는 시간마다 책을 읽으러 도서관으로 향하곤 했죠. 너 또 도서관 가? 쉬는 시간인데 잠깐이라도 같이 있자. 괜찮아. 나 책 읽고 싶어. 진짜 지독한 책벌레다 넌. 대체 그 지루한 게 뭐가 재밌다고. 이것만큼 재밌는 게 없는데? 그렇게 책에 파묻혀 자라며 자연스레 도서관 사서라는 직업에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종이 쳐도 교실로 돌아가지 않아도 되고 언제나 책과 함께 있는 그 모습이 마치 세상과 조금은 거리를 둔 평온한 삶 같아 보였어요. 고등학생이 되어 진로를 고민할 때도 다른 길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결국 문헌정보학과에 진학했어요. 대학 생활 내내 도서관 아르바이트와 자료 정리, 사서 선생님 보조 일을 하며 경험을 쌓았고 졸업 후엔 운 좋게 지역 공공도서관에 취직했어요. 작은 도서관이었지만 지역 주민들에게 친근한 공간이었고 저는 그곳에서 자료를 정리하고 아이들 책을 추천해주며 소박하지만 만족스러운 일상을 보냈죠. 주변 친구들이 너도 이제 슬슬 연애 좀 해라. 결혼은 안 할 거야? 라며 놀리듯 말할 때도 저는 뭐 때 되면 오겠지 하며 웃어 넘겼어요. 사실 혼자인 게 외롭지도 않았고 매일 똑같은 시간에 도서관 문을 열고 닫으며 사서로 살아가는 삶이 남들 눈엔 지루해 보일지 몰라도 저는 그 평화가 무너지지 않기만을 바랐거든요. 야, 넌 진짜 연애 안 할 거야? 우리 이러다 혼기 놓치면 시집 못 간다? 난 그냥 이대로 좋아. 하여간 재미없게 살아요. 친한 친구들이 지루하고 재미없게 산다며 타박할 만큼 저의 일상은 도서관과 집으로 오가는 단순하고 소박한 삶이었어요. 도서관에선 책 정리, 대출 반납 업무, 프로그램 진행, 아이들 독서 지도까지 다양한 일을 했지만 그 모든 게 저한텐 즐거움이었어요. 도서관에 오는 단골 꼬마들이 저를 보면서 웃으며 달려와 선생님, 오늘은 무슨 책 읽어요? 라고 묻는 순간 그 질문 하나로도 제 하루가 보람찼어요. 선생님, 공룡책 더 없어요? 있지? 잠깐만 기다려봐. 공룡 시리즈 다른 책 찾아줄게. 선생님 최고예요.
그럼 선생님은 도서관 요정이거든. 그런 순간들이 모여 제 하루가 됐고 저는 그 하루하루를 사랑했어요. 특별한 사건도 큰 변화도 없었지만 그게 오히려 좋았죠. 저는 늘 같은 시간에 도서관 문을 열고 같은 자리에 앉아 책을 정리하고 같은 시간에 퇴근해 집으로 돌아오는 그 단조로움을 사랑했거든요. 그런 단조로운 일상 속에 남편이란 존재가 끼어든 건 그래서 제겐 꽤나 큰 변화였어요. 친구 결혼식에서 처음 만난 남편은 신랑 친구로 왔다가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되었고 식 내내 시종일관 웃는 얼굴로 말을 걸어왔어요. 서글서글한 미소와 부드러운 말투, 그리고 어쩐지 편안하게 다가오는 그 분위기에 저는 조금씩 마음이 열렸던 것 같아요. 식이 끝날 무렵 남편은 본인 연락처가 적힌 종이 쪽지를 건넸고 평소라면 그러지 않았을 저도 남편에게 호감을 느껴 연락을 걸었어요. 그리고 그게 저희 부부의 시작이었죠. 처음엔 가벼운 안부로 시작했지만 점점 더 자주 연락하게 되었고 몇 번의 만남 끝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애를 시작했어요. 남편은 지역에서 꽤 알려진 유지 집안의 장남이었고 남편 본인도 안정적인 공기업에 다니고 있었어요. 시부모도 격식보다는 정을 중시하는 분들이라며 처음 인사드릴 때에도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우리 시환이가 왜 그렇게 좋다는지 알겠다. 아주 참하고 착한 아가씨구나. 그래, 이놈이 앉았다 하면 늘 네 얘기만 하더라. 식사 맛있게 해. 그렇게 별다른 반대나 갈등 없이 결혼 준비를 했고 결혼식을 올렸어요. 결혼 후 시부모와의 사이도 좋았고 모든 건 무난했어요. 시모는 절 친딸처럼 챙겨주셨고 시부는 말은 적으셨지만 은근히 살뜰히 챙겨주시는 분이셨어요. 시모는 종종 반찬을 싸주거나 새로 산 물건을 들려보내주셨고 시부는 주말마다 손수 기른 채소를 한 바구니씩 담아주셨죠. 이거 내가 담근 깍두기야. 너 시집 와서 처음이지? 먹어보고 싱거우면 다음엔 더 간 맞춰줄게. 어머, 고맙습니다. 저 깍두기 진짜 좋아하는데요. 어머님은 솜씨도 어쩜 그렇게 좋으세요? 그래, 맛없어도 맛있다고 해줘서 고맙다. 하지만 어느 집이건 문제 하나씩은 있기 마련이잖아요. 이 집안에는 어릴 적부터 사고란 사고는 다 치고 다니는 시동생이 있었어요. 결혼 전에도 사고뭉치라는 얘기는 들었지만 막상 가까이서 보고 겪으니 그 정도가 훨씬 심했어요. 시동생은 어릴 적부터 학교를 자퇴하고 부모님 몰래 돈을 빌려 쓰거나 투자 사기에 걸려드는 일이 다반사였어요. 시부가 손을 놓았다고 할 정도로 손을 탈 줄 모르는 인간이었고 결혼 후에도 나아지지 않았죠. 저놈은 그냥 내놓은 놈이다 생각하고 산다 내가. 돈이란 돈은 다 말아먹고 집안 망신만 시키는 놈 같으니라고. 그게 다 우리 탓이지. 내가 어려서부터 더 엄하게 키웠어야 했는데 그러게 내가 막내라고 감싸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거늘. 당신이 애를 망친 거야. 알아? 그래서 지금 반성 중이잖아. 꼭 그렇게 아픈 데를 찔러야겠어 당신은? 그런 시동생이 덜컥 임신한 동서를 데려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집안에서 달갑게 반길 리가 없었던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었죠. 망나니 막내 아들이 속도 위반까지 해서 결혼하겠다니 예쁘게 보일 리 없잖아요. 그래도 뭐 둘이 죽고 못 산다니 결혼해서 잘만 산다면야 다행이다 했는데 조카가 태어나면서부터 둘 사이도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결혼 초반부터 자주 싸워대더니 점점 더 강도를 높여갔고 결국 아이 앞에서도 물건을 던지고 욕을 퍼붓는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남의 부부 일이지만 조카 걱정에 마음이 쓰였고 시부모 두 분도 속을 끓였죠. 그렇게 한바탕 싸우고 나면 시동생은 집을 나가버리기 일쑤였고 그러고 나면 동서라도 정신을 붙들어 매고 조카를 좀 책임지면 좋을 텐데 동서까지 정신이 나가서는 조카를 제게 맡겨두고 밖으로 돌기 일쑤였습니다. 한 번은 동서가 머리는 난장판에 눈 밑에 다크서클이 턱까지 내려온 몰골로 제 도서관에 찾아와서 조카를 부탁한 적도 있었어요. 형님,
저 더는 이렇게 못 살겠어요. 며칠만 애 좀 맡아줘요. 무슨 일이야? 괜찮아? 또 싸운 거야? 어디 다친 데는 없고? 우리 선호 며칠만 좀 부탁할게요. 부탁드려요, 형님. 동서! 며칠 후 동서는 다시 돌아왔고 시동생은 싹싹 빌며 용서를 구했지만 그 후에도 비슷한 일은 반복됐어요. 조카는 어느새 우리 집에서 잠자는 일이 늘어갔고 저도 그 아이를 챙기는 일이 일상이 되었어요. 조카는 제 방 침대에 누워 동화책을 읽어달라고 했고 저는 피곤한 몸을 일으켜 책을 들었어요. 큰엄마, 내일도 여기서 자도 돼요? 그럼, 너 여기서 자는 거 좋아하지? 네. 엄마 아빠 안 싸우면 집도 좋은데. 사실 그 무렵 저는 난임 판정을 받고 임신을 하려고 병원을 오가던 시기였어요. 시가에서는 손주 얘기가 나올 때마다 가슴 한쪽이 무거웠고 시모는 대놓고 말은 하지 않으셨지만 은근히 압박하는 듯한 말투를 쓰셨죠. 그러다 보니 조카를 보면 양가 감정이 들더라고요. 마음 한켠이 아프면서도 그 아이의 해맑은 웃음에 저는 조금씩 위로받는 제 자신을 발견했죠. 조카는 작은 손으로 제 손을 꼭 잡고 자곤 했고 저는 그 온기 속에서 알 수 없는 따뜻함을 느꼈어요. 큰엄마, 나 크면 큰엄마 같은 사서 되고 싶어요. 정말? 네, 저도 책 읽는 거 너무너무 좋아요. 그렇게 조카와 보내는 시간이 점점 늘어갔고 저는 조카를 더 이상 남의 아이라고 느끼지 않게 되었어요. 시동생 부부는 여전히 싸웠고 시부모 두 분은 점점 지쳐가셨죠. 네가 아니었으면 이 집안 진작 엉망됐을 거다. 고맙다. 어머님, 별 말씀을요. 그러게 말이다. 마음고생 많을 거야. 그 망나니 같은 놈 때문에 고생만 하게 해서 미안하다. 시집와서 고생만 하는구나. 아니에요, 어머님, 아버님. 선우가 얼마나 예쁜데요. 하나도 고생스럽지 않아요. 그 말은 진심이었어요. 조카는 어려서부터 철이 일찍 든 아이였고 저는 그런 조카와 함께 지내는 게 오히려 위로가 될 때가 많았으니까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시부가 아주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려 놓겠다고 으름장 놓은 뒤로 좀 잠잠한가 싶었는데 시동생은 언제부턴가 몰래 다시 도박을 시작했고 시부가 준 마지막 지원금마저 몽땅 날리고 사채까지 끌어다 쓰더니 집을 나가버리고 만 겁니다. 시동생은 연락 한 통 없이 사라졌고 그렇게 몇 년이 흐르도록 소식이 끊겼어요. 그 사이 동서는 홀로 조카를 키우며 간신히 살았고 시부는 미안함에 동서에게 모든 생활비와 교육비를 대주겠다 약속하셨어요. 애비 같지도 남편 같지도 않은 놈 그냥 없다 셈치고 살아라. 먹이고 입히는 건 내가 책임질 테니. 네, 고맙습니다, 아버님. 하지만 그걸로는 부족했던 건지 아니면 원래부터 그런 마음이었는지 어느 날 밤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나가봤더니 조카가 캐리어 하나를 끌고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얇은 옷차림에 발은 까맣게 얼어 있었고 손에 쪽지를 쥐고 있었어요. 조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큰엄마, 엄마가 저 버리고 갔어요. 그 한마디에 눈앞이 아득해졌어요. 저는 얼른 아이를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 손을 덮이고 발을 씻겼어요. 쪽지를 펼쳐보니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형님, 저희 선호 좀 부탁드려요. 저는 더는 못 견디겠어요. 그 문장을 보고 숨이 막혔어요. 이게 뭐야? 큰엄마. 그래, 일단 들어와. 어서 들어와. 엉겁결에 조카를 집으로 들인 뒤 한숨 돌릴 새도 없이 시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시부는 전화를 받자마자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너희 시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없고 다 늙은 내가 이제 뭘 어떻게 하겠니? 내가 얘 돌볼 힘도 없고. 아버님, 그래도 어떻게든 같이 의논을 해봐야죠. 저희가 전에야 저희 희성이 태어나기도 전이라 그랬지만 지금은 저희 애도 키워야 한다고요. 네가 알아서 좀 해다오. 나는 돈으로 지원하마. 미안하다. 그 짧은 대화로 저는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결국 저희 집에 조카방 하나를 마련해주고 조카와의 새 생활이 시작되었죠. 그날부터 학교 준비물, 학원 상담, 병원 급식비, 방학 캠프 신청서까지 모두 제 몫이 되었어요. 어릴 때는 제게 잘 안기며 칭얼거리던 조카는 이제 알 만큼 다 아는 나이가 되고 나니 눈치가 보여서인지 무척 조심스러웠어요. 뭐 하나 할 때마다 허락부터 구했고 제 눈치를 살피더라고요. 큰엄마, 이거 먹어도 돼요? 물론이지. 마음껏 먹어. 죄송해요. 제가 자꾸 축내서. 그런 말이 어딨어? 큰엄마 큰아빠는 네 엄마 아빠 대신이야. 그런 소리 마. 그 모습이 안쓰러워. 여긴 네 집이야. 편하게 있어도 돼. 라고 말했지만 아이는 쉽게 마음을 놓지 못했어요. 그도 그럴 게 그 나이에 친엄마에게 버려져 남의 집에 맡겨진 현실이 얼마나 무섭고 혼란스러웠겠어요. 마냥 어린 나이도 그렇다고 다 자란 나이도 아닌 조카가 안쓰럽기만 하더군요. 조카는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우리 일상에 적응해 갔고 중학교에 들어갈 무렵엔 그래도 평범한 학생처럼 보였어요. 아침마다 교복을 차려입고 인사하러 나가는 모습, 가방에 교과서를 챙기는 모습이 이제는 자연스러웠어요. 저는 그런 조카를 보며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동안 무섭고 외로웠을 그 마음이 이제라도 조금은 편안해졌기를 바랐죠. 그런데 중학교 2학년 어느 날 학교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조카가 시험지를 훔친 혐의로 교무실에 불려갔다는 연락이었어요.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저는 곧장 도서관 근무를 정리하고 학교로 달려갔어요. 선호 큰어머니라고 하셨죠? 얘가 훔친 게 맞아요. 현장에서 잡았습니다. 아니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저희 선호 그런 아이 아닙니다. 교무실 한편에 앉아 고개를 숙인 조카의 어깨가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다가가 조카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선호야, 사실이야? 아니지, 어? 큰엄마는 네가 그랬다고 생각 안 해. 그러니까 말해봐, 어? 조카는 입술을 꾹 다문 채 고개만 더 깊이 숙였어요. 대답은 없었지만 그 떨림이 모든 걸 말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평소 그 착한 아이가 그런 짓을 할 리 없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선생님, 이 아이 절대 그런 애 아닙니다. 혹시 다른 오해나 착오가 있었던 거 아닐까요? 이미 끝난 일입니다. 쓸데없이 우기지 마시고 그냥 정학 조치로 마무리하세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선생님의 표정은 더 이상 들을 의지가 없다는 듯 차가웠어요. 그날부터 전 학교 CCTV, 복도 CCTV, 청소 아주머니, 경비 아저씨까지 일일이 찾아다니며 사건의 단서를 찾기 시작했어요. 낮에는 도서관 일, 저녁에는 학교에 들러 자료를 요청하고 현장을 살피며 밤낮으로 돌아다녔어요. 당신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학교에서 이미 정학 처리하자는데 뭐하러 이 고생을 해? 퇴학도 아니고 그 정도 징계면 괜찮은 거야. 아니야, 선호가 그랬을 리 없어. 난 알아. 절대 그럴 리 없어. 그래도 이건 이미 학교가 결정한 거잖아.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 난 절대 못 받아들여. 난 선호 믿어. 결국 며칠간의 사투 끝에 저는 복도 구석 CCTV에서 조카가 아닌 다른 학생 2명이 시험지를 몰래 빼돌려 달아나는 장면을 발견했어요. 조카는 그 근처에 있었지만 범행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죠. 무죄를 밝혀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조카는 제 손을 조용히 잡았어요. 고마워요, 큰엄마. 그 한마디에 저는 더 이상 참고 있을 수 없었어요. 그 자리에서 조카를 안고 울었어요. 그동안 꾹 참고 있던 마음이 터져버린 것 같았어요. 우리 선우 고생 많았어.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큰엄마, 감사해요. 저 진짜 착하게 살게요. 그럼 우리 선우 착한 아이야. 큰엄마가 알아. 시종 서먹했던 조카와 전 그날 이후 조금씩 가까워졌고 조카는 점점 마음을 열며 저희를 진짜 가족처럼 여기기 시작했어요. 큰엄마, 저 오늘 수학시험 잘 본 것 같아요. 그래? 잘했다. 얼마나 맞았는데? 아직 점수는 안 나왔는데 느낌이 좋아요. 조카는 어느새 그 웃음 많던 아이로 돌아가 있었어요.
물론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좀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저희 부부는 그렇게 조금씩 조카를 마치 큰아들처럼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부터 조카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어느 날 퇴근 후 집에 돌아오니 조카가 피곤한 얼굴로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저는 조카의 손에 들린 알바 유니폼을 보고 물었죠. 선호야, 알바 시작했어? 네, 그냥 주말에 잠깐씩만 해요. 그럴 필요 없어. 용돈이 부족해서 그래?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제 용돈은 제가 벌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도 웬만하면 공부에 집중하지. 고등학교가 제일 중요할 때잖아. 저 괜찮아요. 허락해 주세요. 저는 더는 뭐라 못했어요. 조카가 처음으로 자기 선택으로 뭔가를 하려는 모습이 대견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짠했어요. 그렇게 조카는 주말마다 알바를 나가 스스로 돈을 벌어 아껴 쓰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저 조카가 무리하지 않기만을 바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조카의 통장을 우연히 보다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조카 이름으로 매달 일정 금액이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송금천은 낯선 이름이었어요. 처음엔 무슨 자동이체라도 걸린 건가 싶어 조카에게 물어봤어요. 선호야, 이거 뭐야? 이 이름 매달 네 계좌에서 돈 나가고 있더라. 조카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짓더니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숙였어요. 아, 그게 뭔데? 무슨 일이야? 무슨 나쁜 일 있는 거야? 어? 말해봐, 어서. 조카는 한참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실은 엄마랑 다시 연락 닿았어요. 뭐? 네 엄마? 네. 엄마가 너무 힘들게 살고 계셔서요. 조금이라도 보내드리고 싶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운함과 걱정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그래도 피부치 엄마인데 그 마음을 뭐라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조카의 그 어린 어깨에 또 다른 짐이 얹혀진 건 아닐까 걱정이 됐죠. 선호야,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네가 힘들어질 수도 있어. 괜찮아요. 전 이렇게라도 하고 싶어요. 할아버지는 엄마 다시는 안 받아준다고 하시고 엄마는 빚이 있고 제가 어떻게 모른 체 하겠어요. 이렇게라도 해야 제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조카를 안아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등을 토닥였어요. 그 아이의 마음을, 그 깊은 마음을 감히 말릴 수 없었습니다. 그 뒤로도 조카는 가끔 어딘가 다녀오곤 했어요. 저는 일부러 묻지 않았어요. 다만 돌아오는 발걸음이 무겁지 않길 바랄 뿐이었죠. 그런 와중에도 조카는 착실히 학교를 다녔고 결국 대학에 진학했어요. 대학 생활도 조용히 묵묵히 잘 해냈고 졸업 후 직장에 다니며 몇 년간 성실히 일을 했어요. 저는 그런 조카가 자랑스러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조카가 퇴근 후 식탁에 앉아 말을 꺼냈어요. 큰엄마, 저 회사 그만두려고요. 갑자기 왜? 무슨 문제가 있니? 아니요. 실은 창업 준비 오래 해왔는데 더 지나면 때를 놓칠 것 같아서요. 이번만큼은 꼭 해보고 싶어요. 그래. 네가 그 일 하고 싶어 한 건 안다만 괜찮겠니? 직장도 안정적이고 거기서도 인정받고 있잖아. 그래도요. 지금 아니면 못할 것 같아요. 큰엄마, 저 이번엔 진짜 자신 있어요. 저희 부장님으로 계시던 분도 좀 도와주기로 하셨고요. 그래, 그럼 해봐. 대신 힘들 땐 우리한테 꼭 말해. 알았지? 알겠어요. 감사해요, 큰엄마. 놀랍게도 조카의 사업은 빠른 시간 안에 자리 잡아갔어요. 작은 공간에서 시작했지만 손님이 늘어갔고 입소문이 났어요. 저는 조카의 이야기가 주변에 전해질 때마다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카가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단정하고 야무진 인상의 아가씨였어요. 조카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큰엄마, 큰아빠, 저 이 친구랑 결혼하고 싶어요. 두 분께 가장 먼저 허락받고 싶었어요.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뭉클하게 올라왔어요. 남편도 옆에서 미소 지었어요. 그래, 이제 너도 한 가정을 꾸리게 되는구나. 저
정말 잘 살게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 우리는 그냥 네가 행복하면 됐다. 결혼 준비 같이 하자. 필요한 거 있으면 걱정 끼치기 싫다고 숨기지 말고 다 말해. 어? 정말 감사합니다. 큰엄마, 큰아빠. 그렇게 저희 부부는 조카의 결혼 준비를 함께 시작했어요. 예식장 예약부터 청첩장, 혼수 준비까지 하나하나 같이 상의했어요. 그렇게 또 한 장의 새로운 가족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었어요. 앞으로 어떤 날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새까맣게 모르는 채. 그리고 마침내 결혼식 날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저와 남편이 다가가자 조카는 살짝 고개만 끄덕일 뿐 평소처럼 다정하게 웃거나 인사를 건네지 않았어요. 저는 그 태도에 잠시 당황했지만 긴장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어요. 선호야, 괜찮지? 오늘 많이 떨리지? 괜찮아요. 준비 다 끝냈어요. 그래, 잘했어. 우리 선호 아주 어른 다 됐네. 그냥 자리 들어가세요. 저는 순간 마음이 서늘해졌지만 일단 안으로 들어갔어요. 우리는 당연히 혼조석으로 향했어요. 조카를 키우며 그 자리를 꿈꿨고 오늘은 그 자리에서 조카의 새로운 시작을 지켜보려 했죠. 그런데 식장 입구에서 직원 한 명이 다가오더니 저희를 막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긴 부모님 자리입니다. 저희는 신랑의 큰어머니, 큰아버지입니다. 키운 부모예요. 죄송합니다. 신랑분께서 직접 지정하신 자리는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럼 누가 앉는다는 거예요? 저는 주위를 둘러봤어요. 그제야 혼조석 한가운데 동서가 앉아있는 게 보였어요.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마치 아무 일 없다는 듯 환히 웃으며 하객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 옆에 서 있는 조카는 동서를 향해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저는 다리가 풀릴 듯 휘청였어요. 남편의 팔을 붙잡고 가까이 다가갔어요. 선호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니? 큰엄마, 제가 엄마 만나는 거 모르신 건 아니잖아요. 알았지.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네 엄마를 앉히겠다고는 생각 못했어. 엄마가 멀쩡히 살아계신데 그 자리에 대신 앉길 원하신 거예요? 키워주신 건 고맙긴 한데 큰엄마는 제 엄마는 아니시잖아요. 앞으로는 그러실 필요 없어요. 저 엄마랑 이제부터 계속 만나고 싶어요. 너 지금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남편이 버럭 소리를 지르자 조카는 짜증난다는 듯이 잠시 입술을 깨물더니 직원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저분들 좀 밖으로 안내해 주세요. 잠깐만 있어봐. 이게 무슨 일이야? 네가 이럴 수 있어? 선호야,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네가 어떻게 우리한테... 아버지 어머니 자리에 계셔야 할 분은 따로 있어요. 전 오늘 그렇게 정했어요. 직원들이 우리를 밖으로 이끌자 아들도 급히 달려왔어요. 엄마, 아빠, 무슨 일이에요? 형 왜 이래요? 형이 그럴 줄 몰랐어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난들 알았겠니? 어떻게 저놈이 이런 짓을... 어떻게 우리한테... 엄마, 형 다시는 안 볼 거예요. 진짜 너무해요. 형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우리한테. 괜찮다. 너까지 나서지 마. 이제 됐다. 다 끝났다. 결국 식장에서 쫓겨나듯 나온 뒤 저는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어요. 내가 바보였지. 이 아이는 결국 피는 못 속이는구나. 괜찮아. 당신 잘못 아니야. 당신은 누구보다 잘했어. 엄마, 우리 그냥 이제 가족끼리만 살아요. 형은 없어. 그런 사람 우리 가족 아니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봐. 아니면 아닌 척하면서 사실 속으론 날 원망했던 걸까? 여보, 우리가... 아니야. 당신 잘못 없어. 이건 선호가 잘못한 거야. 아무리 그래도 그럴 수는 없지. 근데 그래도 이유는 알아야겠어. 왜 우리를 그렇게 밀어냈는지 알아야겠어. 이유를 알아서 뭐해. 그냥 잊자. 더 상처받지 마. 이제 그 애는 우리 가족 아니야. 아니, 그냥 못 넘겨. 그렇게 은혜를 짓밟아? 그 세월을 이렇게 허무하게 끝낼 순 없어. 저는 주먹을 꽉 쥔 채 숨을 몰아쉬었어요. 머릿속에는 조카의 차가운 표정과 제 엄마는 아니잖아요 라는 말만 계속 울렸어요. 그 말이 귓가를 때리듯 반복됐고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고 싶었지만 차마 무너질 수 없었어요. 도대체 왜, 뭐 때문에 이렇게까지 날 밀어냈는지 이유라도 알아야겠다고. 그리고 그 은혜를 이런 식으로 짓밟은 조카에게 어떻게든 생책이라도 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때 문득 예전에 조카가 했던 말이 떠오르더군요. 회사 운영하면서 세금 좀 빼먹는 건 다들 그래요, 큰엄마. 그때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웃으며 넘겼지만 지금 생각하니 그 농담 속에 뭔가 숨겨진 게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남편을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선호,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아. 난 그걸 알아낼 거야. 당신 정말 그만해. 그냥 마음에서 놓자. 그럴수록 당신만 힘들어져. 아니, 그동안 내가 뭘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끝낼 순 없어. 나 알아내고 싶어. 그리고 복수할 거야. 복수라니. 당신 나 이렇게 못 끝내. 이건 아니야. 아까 그 애가 우리한테 하는 짓 못 봤어? 저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거실 소파에 앉아 조카의 SNS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사진 속 조카는 여자친구와 함께 여행지, 고급 레스토랑, 새로 산 외제차 앞에서 웃고 있었어요. 너무나 행복해 보이는 얼굴이었어요. 저는 차마 화면을 더 보지 못하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남편은 절 바라보며 무겁게 입을 열었어요. 당신 이걸 다 보고도 마음이 안 바뀌어? 아니, 더 단단해져. 저 웃는 얼굴을 두고 볼 수 없어. 그러다 문득 형부 생각이 났어요. 경찰에서 퇴직한 형부라면 뭔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저는 곧장 전화를 걸었어요. 처제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형부, 저 좀 도와줘야겠어요. 조사가 시작됐을 땐 별다른 게 없어 보였어요. 조카 회사는 겉으론 건실해 보였고 인터넷에 검색되는 정보들도 평범했어요. 그런데 형부가 전해온 자료에선 처음부터 작은 이상함이 포착됐어요. 조카 회사의 특정 프로젝트가 여자친구 집안의 회사와 계약 관계로 연결돼 있다는 점이었죠. 이거 그냥 협업 아니에요? 처음엔 나도 그렇게 봤는데 계약서를 보면 이야기가 달라져. 계약서에 뭐가 있는데요? 봐, 여기에 임용계약 조항, 금액 항목의 빈칸, 그리고 이 조건. 이해돼? 잠깐만, 비공개 수수료가 뭐야? 이거 왜 조건에 들어가 있어요? 처음엔 단순한 협업인 줄 알았는데 한 줄 한 줄 읽을수록 설명되지 않는 항목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불투명한 금액, 불명확한 계약 조건, 임용 계약 조항. 하나같이 정상적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며칠 후 형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낮고 단호했어요. 처제, 저전에 조카 장인이 될 사람이 선호회사랑 합작법인 설립하려고 하고 있더라. 뭐? 합작법인?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 과정에서 선호 명의의 회사 지분 일부를 담보로 잡으려는 계약서까지 작성돼 있어. 그럼 결혼하면... 맞아. 결혼을 통해 법적 가족관계가 성립되면 선호 재산과 상속분이 장인 손에 들어가는 구조야. 뭐라고요? 더 충격적인 게 있어. 그 계약 과정에 처제 동서 이름이 조력자로 명시돼 있어. 네? 동서 이름이요? 처제네 동서가 그 집안과 처제 조카를 연결해줬어. 다리 역할을 했어. 선호가 친엄마를 받아들이게끔 믿음을 심어주면서 모든 상황을 설계한 거야. 아니 그럼 동서가... 처제 동서는 자신이 다시 엄마 노릇을 할 자격이 있다고 믿고 있어. 조카의 재산과 명예까지 손에 넣으려는 욕심으로 이 일을 꾸민 거야. 저는 핸드폰을 든 채로 주저앉을 뻔했어요. 온몸이 떨렸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선호는 이걸 모르고 있는 거야? 몰라서 이러는 거야? 아니야. 그게 아니야.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애 이거 다 알고 있어. 뭐라고요? 이미 다 알고 있어. 최근에 그 애가 이 계약서 관련 문서를 조회한 기록까지 확인됐어. 그럼 왜 아무 말도 안 한 거죠? 왜 이 결혼을 그냥 진행한 거냐고요? 나도 그게 이해가 안 돼서 더 알아봤거든. 선호 이 결혼식 일부러 진행한 거야. 일부러요? 응. 장인과 엄마의 계획을 막기 위해서였어. 증거를 모으기 위해서. 처제랑 조서방을 결혼식장에서 밀려나게 한 것도
전부 다 완전히 속아 넘어온 아들처럼 보이게 하려고 한 연기였어. 그럼 그날 날 내쫓은 것도... 저는 주저앉아 울음이 터질 뻔했어요. 그날의 상처, 모욕, 수치심, 그 모든 게 다 여전히 선명했는데 그 뒤에 그런 진심이 숨어 있었다니. 선호, 그애 혼자 그 무게 다 짊어지고 있었던 거네요. 아니,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을까요? 아마 저제까지 위험에 끌어들이기 싫어서 그랬겠지. 남편은 고개를 숙이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저는 그 앞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벽만 바라봤어요. 그날의 기억이 천천히 다시 떠오르면서도 그 모든 게 다시 의미를 바꿔 새겨졌어요. 그 애는 저희를 밀어내려 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저희를 지키려 한 거였죠. 조카에게 연락해 만나자고 문자를 보냈을 때 저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답장은 짧게 왔어요. 내일 저녁 시간 괜찮아요. 그 메시지를 읽는 순간 마음이 저릿하게 내려앉았어요. 다음 날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해 조카를 기다리는데 문이 열리더니 조카가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더 수척해 보였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깊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저는 조카가 자리에 앉자마자 꺼내놨던 서류들을 하나씩 펼쳤어요. 계약서 복사본, 형부가 조사해준 자료, 동서와 조카의 장인이 주고받은 이메일 출력물까지 모두 모아뒀던 걸 테이블 위에 올려놨어요. 선호야, 이거 다 네가 알고 있었던 거니? 조카는 잠시 고개를 숙이더니 천천히 절 바라봤어요. 네, 알고 있었어요. 그럼 왜 나한테 한마디도 안 했니?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알아? 얼마나 치욕스러웠는지 알아? 네가 나한테 그런 짓까지 했는데. 조카는 그 말에 입술을 깨물었어요. 눈동자가 떨리더니 눈물이 살짝 맺혔어요. 알아요. 큰엄마, 알아요. 그래서 더 말씀 못 드렸어요. 저 혼자라도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한숨을 깊게 쉬었어요. 서류들을 바라보는 눈이 시리고 아팠어요. 아이는 이런 걸 혼자 다 감당하고 있었구나 싶어 마음이 찢어지더군요. 조카는 그제야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결혼식이 끝난 직후 장인과 동서가 서류를 주고받으며 서명하는 현장을 몰래 촬영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 자리에는 조카 명의로 작성된 회사 주식 양도 계약서, 부동산 담보 서류, 새로 설립될 합작법인의 대표이사 명의 변경 서류까지 모두 있었대요. 그날 혼주석에 동서를 앉히고 친엄마를 받아들인 듯 연기하자 장인은 안심했고 그날을 기점으로 모든 계약을 실행하려 했던 거였다고 했어요. 조카는 모든 계획을 알고 일부러 그 자리를 연출했대요. 그 자리에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자신이 완전히 넘어온 척하기 위해. 그 말을 들으니 한편으로는 기가 막히고 한편으로는 가슴이 저려왔어요. 그럼 넌 진작부터 이미 준비하고 있었던 거니? 그렇지 않으면 안 됐어요. 혼자라도 막아야 했어요. 조카는 준비해둔 법무팀 변호사에게 모든 증거를 넘겼다고 했어요. 변호사들은 계약서를 검토해 조카의 동의 없이 진행된 무효 계약임을 명확히 밝혀 경찰에 수사 요청을 했고, 동시에 장인 회사의 비자금과 불법 거래 내역, 위장 계열사 간 가짜 거래 정황까지 포착했다고요. 그리고 마침내 며칠 뒤 경찰이 조카의 장인 회사와 집에 압류수색을 들어갔어요. 현장에서 확보된 자료엔 위장 회사 명의 계좌, 조카 명의로 무단 서명된 담보 서류, 조카와 주고받은 이메일까지 포함돼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그 다음이었어요. 조카 과정에서 드러난 깜찍하고 충격적인 사실. 조카가 이미 조카 명의로 거액의 생명보험을 몰래 가입해 두었고 수령인을 자신의 이름으로 저장해놨다는 거였어요. 보험 내용은 결혼 후 해외 출장 중 사고 발생 시 거액의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도록 설계돼 있었대요.
수년 전부터 이미 아주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이었다는 거였죠. 저는 주저앉을 뻔했어요. 머리가 핑 돌았어요. 믿기지 않았어요. 저런 걸 계획하다니. 피부치 엄마란 사람이 그런 짓까지 하다니. 어떻게 인간이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냐고요. 자기 자식 내팽개치고 나간 것도 모자라 어떡해. 조카는 제 손을 잡았어요. 큰엄마, 이제 괜찮아요. 다 끝낼 거예요. 선우야, 너 혼자 얼마나 무서웠니? 무서웠어요. 근데 더 무서운 건 큰엄마, 큰아빠까지 끌려들까 봐였어요. 두 분이 절 지켜주려고 얼마나 애쓰셨는데 그런 피해까지 끼칠 순 없었어요. 그래서 그날 그렇게 모질게 군 거예요. 죄송해요. 저는 더는 말을 못했어요. 조카는 저보다 더 어른이었어요. 그 어린 나이에 이 모든 걸 혼자 안고 버텨온 거였어요. 큰엄마, 큰아빠, 고마워요. 근데 이제 제가 할 거예요. 제가 다 끝낼 거예요. 그동안 큰엄마, 큰아빠가 저 키워주셨잖아요. 이제 제가 보답할 차례예요. 그날 밤 저희 셋은 거실 테이블에 둘러앉아 모든 서류를 정리했어요. 증거 파일, 메모, 계약서, 복사본, 메일 출력물 다 쌓아놓고 하나씩 묶었어요. 테이블 위엔 차가운 종이들이 놓여 있었지만 그 안에는 조카의 용기, 저희의 믿음, 가족의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그리고 전 다짐했어요. 이 아이의 싸움에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절대 혼자 두지 않겠다고. 가족이란 이름으로, 부모란 이름으로 말이죠. 그리고 창밖에는 어슴풀에 새벽이 오고 있었어요. 이후 조카는 조사에서 모든 정황을 소상히 진술했어요. 조사 결과 동서와 조카의 장인은 각각 업무상 배임, 사문서 위조, 공갈, 강요 미수, 사기 미수, 보험 사기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됐어요. 장인에게는 구속영장이 즉시 발부됐고 동서는 도주 우려로 구속 전 피의자 신문 끝에 구속 결정이 내려졌어요. 조카의 장인이 될 뻔했던 사람의 회사는 경찰의 압수수색으로 모든 거래 기록이 드러났고 거래처에서 계약을 줄줄이 취소해 사업이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졌어요. 임직원들도 대거 퇴사했고 공장은 가동을 멈췄어요. 거래처 사장들이 찾아와 돈을 돌려달라며 항의하는 소동까지 벌어졌다고 조카는 전했어요. 그 와중에 동서는 경찰 조사에서 처음엔 끝까지 부인했지만 장인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음성 메시지, 이메일, 동서가 직접 쓴 메모까지 증거로 제출되자 결국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경찰 앞에서는 억울해요. 저는 그냥 가족이 되고 싶었어요. 라며 울부짖었지만 조카 앞에선 고개도 들지 못했습니다. 그게 그나마 남은 마지막 양심이었으려나요? 며칠 후 경찰 수사 결과가 공식적으로 발표됐어요. 사무실과 집에서 발견된 문서 더미에는 조카 명의로 위조된 각종 서류와 보험 계약서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보험 내용은 결혼 후 일정 기간 안에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사망 시 거액의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설계돼 있었고 수령인은 동서로 지정돼 있었어요. 그 사실을 듣고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남편은 손을 떨며 말했어요. 그러게 애 하나 두고 어떻게 저런 끔찍한 일을 꾸몄을까. 정말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라면 그런 짓은 못하지. 동서는 보험 사기 미수 혐의와 사문서 위조, 업무상 배임, 강요 미수 등 모든 혐의가 적용됐고 검찰은 중형을 구형했어요. 장인은 구속된 뒤 추가로 과거 다른 사건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가족 이름을 이용해 회사를 망가뜨린 전적이 드러나 중형이 예고됐어요. 재판날, 조카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저는 방청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조카는 담담히 진술했어요. 동서는 피고인석에서 고개를 숙인 채 조카를 쳐다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판결이 내려졌어요. 조카의 장인에게는 징역 7년, 동서에게는 징역 4년. 판결문이 낭독되는 순간 동서는 끝내 무너져 흐느꼈어요. 법정을 나오던 조카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제
다 끝난 거죠, 큰엄마. 그래, 이제 진짜 끝난 거야. 정말 잘했어, 선호야. 이제 다 됐어. 걱정하지 마. 아무 걱정하지 마. 조카는 사건이 끝난 뒤 다시 본인 회사로 돌아왔어요. 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매일 새벽부터 사무실에 나갔고 자기를 믿고 기다려준 직원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했어요. 저는 그 아이의 등을 바라보며 이제 저 아이가 진짜 세상의 무게를 짊어진 어른이 되었구나 싶더라고요. 선호야, 네가 우리한테 패끼치고 싶어 하지 않아 하는 마음 잘 안다. 하지만 우린 네가 모든 걸 너 혼자 스스로 하려는 마음이 더 서운해. 그러니까 앞으로는 혼자 감당하려 말고 우리한테 말해줘. 그래 임마. 이 큰엄마 큰아빠가 네 부모 아니냐, 어? 부모가 자식 걱정도 하고 염려도 하고 같이 마음 아파도 하는 게 당연한 거지. 우리를 무력한 부모로 또 만들지 말아라. 알았지? 네, 감사해요. 진심으로 감사해요. 그날 이후 조카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우리 부부에게 조심스레 물어왔어요. 힘든 일이 있을 때도 걱정이 있을 때도 그 마음을 숨기지 않고 나눠줬고 저희는 오히려 그게 무척 고마웠죠. 그러던 어느 날 시동생이 갑자기 시가를 찾아왔어요. 10여 년 만에 찾아온 얼굴에는 후회와 분노가 엉켜 있었어요. 그년이 그럴 줄 몰랐어. 진작에 막았어야 했는데. 아휴, 그런 악마 같은 년을 그냥 내가 집 나가면 지라도 집을 지켰어야지. 어디서 애를 내팽개치고 나가길 나가. 엄마라는 년이. 너도 별다를 거 없다. 그동안 코빼기도 안 비친 놈이 무슨 면목으로 혀를 놀리냐 놀리길. 지금까지 지 자식이 어떻게 살든 쳐다도 안 보던 놈이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다시는 이 집 앞에 얼씬도 하지 마라. 아버지, 아무리 그래도 이놈 쏙 쫓아내라. 한 번만 더 내 눈에 띄기만 해. 시부의 서슬퍼런 모습에 결국 시동생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더니 문을 박차고 나갔어요. 한참 욕설을 퍼붓다 쫓겨났고 그 후로는 다시는 시동생 얼굴을 볼 일이 없었어요. 그리고 얼마 뒤 조카가 제게 다가와 그런 말을 하더군요. 큰엄마 큰아빠, 이제 알겠어요. 제가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요. 그리고 두 분이 저의 집이 돼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도요. 그래, 그렇게 생각해주니 고맙다. 정말 고마워. 사건이 끝난 후 동서는 복역 중에도 다른 재소자들과 마찰을 일으켜 구치소 내에서도 문제 인물로 찍혔다고 전해 들었어요. 출소 이후에도 사회에서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해 친정과 친족들에게 외면당하고 여기저기 떠돌다 결국 실종 신고까지 나올 정도였죠. 조카의 전 장인은 더 처참했어요. 구속된 뒤 추가로 과거 저지른 범죄들이 드러나면서 여러 건의 재판에 줄줄이 넘겨졌고 결국 중형을 선고받았어요. 교도소 안에서도 자살 시도를 여러 번 했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끝내 실패했고 출소 이후에도 사회는 그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평생을 권력과 부를 좇으며 남을 밟고 올라서려던 사람이 결국은 누구 하나 곁에 남지 않은 채 쓸쓸히 병상에 누워 생을 마감했다는 소식을 얼마 전 접했어요. 시동생은 그 사건 이후로도 몇 번 더 시가에 찾아오려 했지만 시부는 문전박대했고 아마 여전히 도박판을 기웃거리는 모양이에요. 부모의 처참한 말로가 행여나 조카에게 상처가 되지 않았을까 걱정도 했지만 누구보다 착실하고 단단하게 살아가는 조카를 보며 저는 그런 시름은 이제 그만 내려두기로 했답니다. 대신 서로를 더 아끼고 사랑하는 일에 더 집중하려고요. 조카를 장가 보내던 날, 전 지독한 배신감을 느꼈지만 사실 그 아이는 단 한 번도 절 배신한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절 지키기 위해 절 더럽고 추악한 세상에 끌어들이지 않기 위해 스스로 칼끝 앞에 서 있었던 거였죠. 저는 그 아이가 차갑게 돌아서던 그날 그 진심을 알아보지 못했고 너무도 쉽게 상처받아 버렸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그 아이는 저에게 큰아들이었고 제 아들의 든든한 형이고 누구보다도 강하고 따뜻한 아이라는 거요. 그리고 이제야 비로소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었어요. 상처로 이어진 인연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진짜 가족 말이에요. 앞으로 이 아이가 어떤 길을 걷든 저는 그 길 끝에 든든히 서서 응원할 거예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여러분과 가족들을 위해 저도 기도할게요.